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대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고 명예퇴직 이후 전 재산과 퇴직금, 대출까지 모두 걸고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사업 실패와 빚, 그리고 가정의 해체까지 경험한 평범한 중년 가장이었습니다. 이 글은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이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회고록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과거의 직함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비슷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성공보다 실패에서 배운 이야기, 숫자 뒤에 가려진 사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얇은 봉투를 손에 쥔 채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늘 보던 중년의 회사원이었지만 그날은 마치 남의 얼굴처럼 낯설어 보였습니다. 셔츠는 단정했고 넥타이는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그 단정함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사팀 과장은 의자에서 일어나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동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정리의 예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5년을 몸담았던 회사를 명예퇴직이라는 말로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아내는 제 얼굴을 먼저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던 아내의 손이 잠시 멈췄고 이게 전부야?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말했고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패배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그래도 이 정도면 뭐라도 해볼 수 있겠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직 끝난 인생이 아니라고 회사 밖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창업 컨설팅 업체를 찾았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커피 냄새와 함께 벽면을 가득 채운 성공 사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컨설턴트는 노트북을 제 쪽으로 돌리며 요즘 가장 안정적인 아이템은 프리미엄 스시 뷔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인당 단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는 웃으며 경기가 안 좋아도 잘 되는 집은 됩니다. 특히 이 브랜드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강남역 인근 지하철과 바로 연결된 대형 상가라는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손님들로 가득 찬 매장이 자연스럽게 그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는 한숨을 쉬며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냥 작게 시작하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처음부터 크게 가야 사람들이 믿어. 내가 영업만 25년을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내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모두 투자했고 은행 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대출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떨림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장은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매장 앞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고 화환들이 입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홀 직원이 숨가쁘게 다가와 대표님, 대기 번호가 벌써 120번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홀을 돌며 손님들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연어는 입에 맞으세요? 손님들은 비싸긴 한데 진짜 잘 나오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첫 달 결산표에서 순이익이 1억 원을 넘었다는 숫자를 봤을 때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잘 됐다라며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홀 한쪽이 비어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대표님, 요즘 손님들이 가격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일단 비용부터 줄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인원을 줄였고 홀과 주방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게 했습니다. 주방장은 대표님, 그러면 위생관리가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수요일 생연어가 납품됐습니다. 주방 직원이 연어 박스를 열어보며 대표님, 이거 냄새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연어를 가까이서 확인하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폐기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고 그날 예약도 많았습니다. 저는 결국 오늘 안에 다 나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먹고 새벽에 응급실 왔습니다. 같이 먹은 사람들 다 배탈 났습니다. 저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보건소 직원들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업 정지 2주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칠 뒤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봤을 때 저는 손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리 아이 포함 30명 이상 식중독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사진과 병원 진단서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저 집 아직도 장사하나요? 애들 상하게 한 집은 망해야죠 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JTBC 사건반장입니다. 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작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입장을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매장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취소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매출은 거의 사라졌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대출 이자는 그대로였습니다. 회계 직원이 이번 달 적자가 9천만 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지금 접으면 위약금이 5억 원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곧 손님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합의로 가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합의금조차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법정에 처음 섰던 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원고 가족들의 눈빛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판사가 피고는 위생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목이 막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에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돈은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저는 카드론을 썼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사채업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한 달만 쓰고 갚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언제 갚으실 겁니까?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집 앞까지 찾아온 날 저는 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어느 날 밤 결국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는 못 버티겠어. 저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되라고 말했지만 제 말에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 문에 압류 딱지가 붙었고 그날 밤 아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는 같이 갈 수 없어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매장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불이 꺼진 홀에 혼자 서서 테이블과 의자를 바라보던 날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부터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자연스럽게 텔레비전 소리가 흐르던 거실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늦게 들어왔고 아내는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제 앞에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굵은 글씨로 보였고 댓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낮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봤다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아팠대. 당신 가게에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숫자만 봤잖아. 손님이 아니라 매출만 봤잖아. 며칠 뒤에는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은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성호야, 이게 무슨 일이니? 저는 변명처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고 예상치 못한 사고였고 회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이제 알 때가 된 거 아니니? 그 말은 꾸짖음보다 체념에 가까웠고 저는 그 말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도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집에 들어오면 아빠하고 달려오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이사가? 저는 웃으며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그러는데 아빠 가게 뉴스에 나왔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괜찮다고 어른들 일이라고 말했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불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돈 문제는 점점 노골적으로 집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가계부를 들고 와서 제 앞에 펼쳤습니다. 이자만 얼마인지 알아? 저는 숫자를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마이너스야. 다음 달은 더해. 아내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야? 저는 조금만 더 버티면이라는 말을 꺼냈고 그 순간 아내는 가계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그 말만 해.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버텨야 해? 사채업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던 날 아내는 제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욕설에 가까운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끊자 아내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채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행도 아니고 사채? 아내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저 사람들한테 담보로 넘긴 거야. 그날 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늘 같은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건 사업 실패 문제가 아니야. 판단의 문제야.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접으면 정말 끝이야.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당신만 아직 인정 안 하는 거야. 집에 압류 딱지가 붙던 날 아내는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면서도 되물었습니다. 무슨 결정? 아내는 제 눈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랑 아이는 여기서 더는 못 살아. 그날 밤 아내는 아이의 옷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옷장 여닫는 소리, 지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별거라는 말을 썼지만 변호사 상담을 다녀온 아내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정리하는 게 맞겠어?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야?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많이 버텼어.
이혼 조정 날 법원 복도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있었지만 그 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조정위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재산 상황과 부채를 확인했고 아내는 아이의 양육을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고 제 이름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법원을 나서던 날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워서 이러는 건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고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가족이 떠난 집에서 저는 혼자 앉아 그동안 들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숫자만 보지 말라는 말, 지금 멈추라는 말, 가족부터 보라는 말. 저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실패의 끝은 가게가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사업은 망해도 다시 할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그 간판을 떠올립니다. 불이 꺼진 채로 서 있던 그 간판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더 빠르게, 더 냉정하게 결정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업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언제나 늦은 판단이었고 저는 그 대가를 제 인생 전부로 치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저는 그때의 제 모습을 여러 번 떠올렸습니다. 당시에 저는 분명히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실함과 최선은 사업 실패를 막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성실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는 더 큰 파멸로 나를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퇴직 직후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자마자 제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함이 없어졌고 직함이 없어졌고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공백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업을 통해 다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던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사업 아이템을 고른 것이 아니라 제 자존심을 지켜줄 무대를 고른 것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스시 뷔페라는 선택은 시장 분석의 결과라기보다는 제 과거 이력과 체면에 어울리는 선택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규모,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럽지 않은 가게, 실패하면 안 되는 사업을 저는 무의식적으로 골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제 선택은 위험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잃을 수 없는 돈으로 사업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퇴직금, 전 재산, 그리고 대출까지 모두 한 곳에 쏟아부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지만 반대로 흔들리기 시작하자 제 인생 전체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사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과 삶의 기반까지 함께 걸면 실패는 곧 파탄이 됩니다. 저는 그 단순한 사실을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위기 앞에서 결정을 미뤘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빠르게 판단했고 돈을 벌 때는 과감했지만 손실이 시작되자 저는 결정을 두려워했습니다. 영업 정지를 맞았을 때, 여론이 돌아섰을 때 저는 접어야 했습니다. 손해를 인정하고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약금이 아까웠고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 아까움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도 큰 잘못이었습니다. 아내는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아이는 불안해했고 장모님은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말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로 치부했습니다. 사업 실패보다 더 큰 실패는 가족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가게는 다시 열 수 있어도 무너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실패와 선택,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